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지정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나온 순서대로 한밭대학교 주진철 교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K워터의 최재원 수석연구원님,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유진 연구관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송덕정 전문위원님, 낙동강 네트워크의 강호열 공동대표님. 네. 녹조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될 또 중체적인 또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는 오늘 발표에서도 보면 이리호의 경우도 그렇고 또 뭐 중국은 말도 못하고 또 우리 녹조 문제도 여러 가지 또 농산물 문제서부터 해가지고 시아노 탁신 문제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환경부가 물환경학회에서 녹조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한 적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녹조 문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기 어려우니까 오늘 그동안에 영차에서 4차까지인가? 예, 했던 것을 전부 박준호 회장님이 요약을 해주시고 정책 제언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책 제언의 그 보완을 좀 해주시는 것이 오늘 토론자와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그거는 주로 앞으로 어떤 쪽으로 정책을 가야 되고 또 R&D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환경부에서 오신 사무관과 사무관님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쭉 해야 되겠다고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은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 교수님 해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MBS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하셨는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해서 하는 건 또 좀 그럴 것 같고 일단 지정 토론자님께서 먼저 발표하시고 프로에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또 다시 한번 또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또 이렇게 환경부의 서기관님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한밭대학교 주진철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밭대학교 주진철입니다.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연구도 오래 하시고 많은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불려 나온 건 아마 제가 한 12년 정도 가까이 에코리버, 그린리버 아니면은 그 이후에 이제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하고 함께 모니터링, 녹조 저감 모니터링을 많이 현장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유 제거선으로 점검도 해보고요, 초음파도 적용해보고요, 습지 모니터링도 해보고 또 MC 코리아라는 이제 부유성 응집제, 살조 미생물 이런 것도 해보고 해서 그 경험을 아마 공유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현장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고 또 매년 이제 발생하는 것을 보면은 녹조가 발생하는 곳은 항상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간들이 결국에는 이제 수리학적 구조물, 특히 이제 횡단 구조물이 있는 곳, 그곳의 정체 구간이나 그런 곳에서 매년 발생을 하는데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시기가 지날수록 녹조의 발생 구간이 넓어지고 또 다른 거는 지속 시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후변화의 요인일 수도 있고요. 또 하천 구조물의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영양염류의 영향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많은 언노운이 있는데 알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이제 수온하고 그리고 또 영양염류 그리고 정체 구간에서는 핀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얻어진 저의 결론은
결국에는 조류가 과다 번성했을 때는 이미 사실은 그 많은 저감 조치를 했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조류가 자연적으로 사멸하기 전까지 그 조류의 개체수를 낮추는 거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저는 이 과다 번성하기 전에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하고 또 외국의 연구 추세들도 녹조 발생을 예방하는 쪽으로 많은 예산과 투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 개발을 하는 게 특히 이제 과다 번성한 후에 녹조 저감을 위해 기술 개발을 하는 거는 저는 이미 뭐 수산 콤바인이니 많은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 대규모 하천 호소에서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유역 관리 방금도 그 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MBS 기반 해법이라든가 이런 유역 관리를 통해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고요. 실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정수장의 취수구나 또 이 그 보호 주변에 극단적인 정체 구역에서는 일부 저희가 이제 개발한 기술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수체 전체에서 적용하는 거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넌센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비용도 발생하기 전에 들이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류는 예방이 답이다, 해결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가 이제 물론 국토부에 있는 게 많이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농림부에서 이제 상류 조치를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하천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구간 또 환경부랑 행안부도 이렇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농림부하고 환경부가 오염원 관리나 수질 관리의 일을 같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양수장에서 수처리나 하던가 아니면은 그 농업 비점, 축산 비점을 공동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희망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제 독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요 방법이 서로 이제 표준화되고 고도화돼서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상추에서 나왔다, 쌀에서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에 나왔기 때문에 독소로 인해서 뭐 간에 위해가 간다, 또 에어로졸로 나왔다 이렇게 많은 이런 기사들은 나오지만 실제 그게 위해성 평가를 했을 때 얼마나 진짜 주민들에게 위해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 자체의 독성은 있지만 그 물질이 노출됐을 때 또는 흡입됐을 때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4대강의 수계별로 그 녹조가 과다 반성하거나 또는 이 그 우점종이 이렇게 그 천이 되는 시기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4대강 수계별 특성에 맞게 녹조의 전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그 저희가 이제 아까 데이터도 모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뭐 데이터도 부스팅하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래서 이 모자란 데이터들을 이제 또 인공 AI 기반이라던가 다른 이런 기법 등을 통해서 부스팅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류 예측 모델이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꼭 그 기존의 이제 디터미니스틱 모델 말고요. 이런 스토캐스팅 모델로도 충분히 개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습 발생 지역 위주로 먼저 예산을 투자하시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취수구나 이런 쪽이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을 먼저 하시면 단계적으로 아마 조류가 저감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현장에서 보면은 정체 구간인데 유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유량이 적은 곳 또 정체 구간에서 조류가 엄청 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 수자원이라던가 상류의 저류지 등을 이용해서 수자원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 이제 강우가 없고 또 그 가뭄이 오래 지속됐을 때 유량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사전 예방 대책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지역 같은 건 사후 또 대책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전 예방 대책으로 그동안에 부처 간의 협업이 잘 안 됐는데 이건 뭐 농업에 의한 것들은 아까 발표 자리에서 계속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변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모니터링 결과가 국민들한테 다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했고 그다음에 4대강 전주기 그 관리를 갖다가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수장 확보도 필요하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K워터의 최재원 수석연구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도 한 번의 발제와 그다음에 한 두 번의 토론 정도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올해까지 한 3년 정도 이 독서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분석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그 회장님께서 처음에 그동안의 포럼 주제를 정리해 주시면서 그 물환경이 되든 또는 그 수도, 정수 분야가 되던 다양한 툴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은 좀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동의를 하고요. 동의를 하지만 아마 동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에 대해서도 아마 의견이 굉장히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제가 초록에도 잠깐 그 의견을 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세계적으로 이 LCMS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신뢰도가 높은 수단으로 독소를 수치화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누구나가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확실히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 이 남세균 마이크로시스틴을 그 정량화하는 데 있어서 또는 정성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도 보면 그 수도 사업자가 위성 사진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는 수도 사업자가 일라이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나중에 다양한 툴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곳에 쓸 수 있을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툴을 사용할 때 이제 어떤 합의 그리고 어떤 신뢰도를 주는데 어떤 평가를 이제 하고 그걸 어떤 수준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논의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최근에 이제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 그 환경 매체에서 이제 일라이저로 독소를 측정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그동안은 한국에서 이제 일라이저가 그렇게 많이 사용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 마이크로시스틴을 정량하는데 이 수단을 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느낀 것은 저는 지난번 그 7월에 제가 발제할 때는 그 일라이저를 사용한 경우에는 LCMS의 확인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고 또 그 외에 미국에서는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주마다 좀 다르게 적용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제가 직접 질문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사이에 다 질문하고 확인하지 못했던 것 사이에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 LCMS 방법이 있고 일라이저 방법이 있고 다 EPA에서 승인을 한 방법으로 연방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주마다는 좀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녹조가 상시적으로 심각한 그런 지역이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그 낙동강 수계를 좀 비슷한 상황으로 생각하게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수도 사업자가 일라이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수도 사업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일라이저만 사용해도 저의 경험으로는 최종 컨펌은 LCMS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괜찮냐? 물어봤을 때 괜찮다.
왜냐하면 그 오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충분히 그 대응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현재 그 마이크로시스티는 미국에서는 그 헬스 어드바이저리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법적인 강제적인 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톨레도 같은 경우에도 고도 처리를 도입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헬스 어드바이저리 수준에서 쓸 수 있다. 또 하나 제가 거기에 조금 더 저의 생각을 저의 해석을 붙인 부분은 그런 주 같은 곳에서는 소규모 사업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LCMS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러기에는 너무 아마 비용적으로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미국이라도 비용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것이고 헬스 어드바이저리 수준이기 때문에 그 엘라이저라는 툴을 써서도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마 좀 자리 잡았을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 그 서든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런 데서는 정수에는 확실히 그 LC-MES로 컨펌된 데이터만 쓸 수 있고 엘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에서는 우리 수도 사업자들은 그 원수, 상수원의 스크린 용도로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 미국 안에서도 주마다 그 굉장히 그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그 다음에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그들이 상수원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여력,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그 주마다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운용하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환경에는 어떠한 관리 기법, 어떠한 그 공식적인 툴, 어떠한 수치가 가장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특히 정수나 먹는 물에서는 LC-MES의 값을 가져가는 것이 일단 확실한 신뢰도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지난 포럼에서도 또 다른 분들의 의견 중에서도 뭐 유전자나 위성 자료, 그 다음에 엘라이저 같은 스크린 툴을 좀 쓸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엘라이저 같은 툴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환경은 어떠한 곳인가, 어떤 지자체인가, 어떤 소규모 친수 어떤 구간이 정말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분간 여기서 나오는 값은 참고값 내지는 스크린 값으로 향후에 우리가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고 또한 그 이런 부분도 엘라이저 그 회사도 이제 그런 매뉴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포지티브한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만약에 어떤 그 공식적인 성적서와 관련된 그런 수치에 대한 부분이라면 반드시 이것은 스크린을 떠나서 최종 컨펌, LC-MES와 같은 컨펌할 수 있는 수단을 프로세스를 거쳐서 수치화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저희가 어떤 이런 것 그 외에 엘라이저 같은 툴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참고값 정도로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 이 정도 수준이 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필요하면 컨펌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단계를 한번 또 거쳐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사례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 이렇게 주마다 다르고 어떤 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질문도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었습니다만은 조금 그 문화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짧은 시간 겪었을 때는 굉장히 유연한 사고로 그 녹조나 독소에 대해서 우린 관리하고 있어라고 좀 여유 있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헬스 어드바이저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감시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미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유연성을 좀 만약에 가졌다면
우리도 그랬겠지만 한국의 상황에서는 어떤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그 수치는 정말 신뢰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민감하게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의 특성을 좀 고려했을 때는 감시 항목도 거의 먹는 그 수치에 해당하는 그런 그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환경을 생각하면 나중에 어떠한 다양한 그 스크린 툴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편차와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되고 그 이상의 값들은 어느 정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수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와 합의,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그런 다양한 툴을 사용한다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 길게 드렸습니다. 독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SMS, 엘라이자 다른 여건에 따라서 다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소규모 수도 사업자도 있고 무조건 이것만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다 인력 문제, 장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처럼 우리도 좀 그 표준화한 방법이랄까 그렇다고 뭐 다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죠. 특성에 맞춰서 그런 방법들을 신뢰가 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립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유진 그 연구관님. 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가축분뇨 관리 관련 조사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 관련 포럼이지만 아마 이제 그 오염원 관리, 아마 양분 관리 관련돼서 이제 아마 이제 제가 한 3차 때 발제를 했었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아마 오늘 좀 이렇게 그 논의를 같이 이제 말씀을 하자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아까 최 교수님이랑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녹조의 발생 인자 중에 주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양분이기 때문에 가축분뇨가 농업 그 중에서는 양분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가축분뇨 관리 중요성을 고려해서 아마 이 섹션이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가축분뇨는 NP 함량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특성은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 가축 사육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생량도 증가되고 있고 또 그렇지만 외국처럼 허가를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배출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다 허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사육 두수는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산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큰 환경부의 그 이슈로 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외국 사례 같은 경우를 좀 어떻게 외국에서는 관리를 하나에 대해서 좀 보면 외국은 환경부 혼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오염물을 감소를 시키려면 축산 농가 그다음에 경종 농가 자체가 어떻게 행동을 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축산 농가와 경종 농가의 어떤 인센티브와 결부되지 않고 어떤 규제만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사실 어떤 그런 실효성에서 굉장히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농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2, 3차 산업하고 달라서 오염자 부담은 지금 정확히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염은 식별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측정도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 비주엄 관련해서 MBS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떤 난 포인트 소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도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낙농 송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농약에 환경세라던가 비료세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어떤 실익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생각할 때 낙농 선진국의 어떤 그 전략을 좀 벤치마킹하는 게 필요할까를 고려해 볼 때, 그 교차 준수라고 하는데요. 크로스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결국은 이제 농림부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인센티브 정책이 그 환경에서 요구하는 그거를 준수할 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대신 이제 지원금 설정은 되게 높게 하지만 환경 조건을 부합할 때 해당 농가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식의 어떤 구조적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 생각에는 농림부에서 지금 공익형 직불제라던가 거기서 17개의 의무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환경적인 조건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거를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환경부랑 농림부가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거를 현재 지금 양분관리제 도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양분관리제 도입과 연계를 좀 해서 이렇게 좀 그래서 엮어서 나갈 수 있으면 어떻게 좋은 정책적인 어떤 효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가축 분뇨의 한 거의 약 90%는 퇴비 액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낙동강에서 그 야적 퇴비 수거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요. 결국은 퇴비 액비되는 부분을 어떻게 좀 다각화하는 방법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나 아니면 축산 경주 농가의 어떤 그 자발적인 참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와 연결된 총량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좀 인센티브화해서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가축 분뇨가 이제 우리 독초의 주요 원인이고, 우리 사실은 대도시 빼놓고 지역에 뭐 중권형 뭐 물관리 구역 쪽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토지개와 축산개예요. 두 가지. 거의 90% 이상이. 그러니까 축산이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분명한 것 같아요. 농업은 그보다도 훨씬 어렵긴 한데, 다양해서. 어쨌간에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를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그거랑 연계해서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워낙 또 야적 퇴비도 많고 아니면 그게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또 축산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얘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덕종 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기술 개발, 특히 이제 물 쪽 관련된 이제 기술 개발 사업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녹조 관련된 사업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녹조 관련해서 뭐 저감 기술이라든지 측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실은 개발이 안 된 게 아니고 실은 여러 많은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 현장에도 좀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딱 녹조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기술들은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주된 이제 사항들은 이제 뭐 제어 기술이라든지 초음파나 뭐 살조제라든지 응집제라든지 어떤 조류 제거사라든지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제어 기술들이 단일 요소 기술만으로 이렇게 현장에 적용했을 때는 그 제어나 저감 관리의 부분이 굉장히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한밭대학교 이제 주진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감 이쪽만 가지고서 이제 대응하기는 어렵고 녹조 관련된 이제 사전 예방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물론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R&D 차원의 어떤 그런 기술도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사전 예방 그다음에 저감 제어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어떤 이런 전주기적 어떤 관리 플랫폼
통합 플랫폼의 어떤 그런 기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발제에서도 이제 유역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고, 현재 이 향후에 이제 그런 이제 R&D 기술, 그 녹조 관련된 기술은 이제 기존에 개발된 여러 기술들이 있으니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유역 특성에 맞는 그런 이제 대응 플랫폼 기술 개발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낙동강이나 뭐 대충으로 낙동강이라든지 영산강이라든지 4대강의 각 그 유역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낙동강에 대한 어떤 오염원이라든지 주요 오염원들이 다를 거고 또 낙동강에 대한 그 환경 여러 뭐 사항들이 다를 거기 때문에 낙동강 유역 녹조에 대한 그런 이제 최적화된 그런 통합 플랫폼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러 이제 낙동강 상황이 됐을 때 낙동강의 주 오염원은 무엇이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기술들, 어떠한 이제 그런 물리적, 뭐 화학적, 생물학적 기술들이 이쪽에 투입됐을 때 가장 효과적인 그런 이제 제어 효과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 이런 기술들을 얼마만큼 적용했을 때에 실제로 이제 녹조가 저감될 것인가, 요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예측하는 일단 예측 모형, 유역 관련된 유역에 특화된 통합 예측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까 발제에서도 그런 이제 녹조에 대한 이제 모델링이라든지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R&D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고급과 이제 부합한 내용으로 유역에 특화된 그런 녹조 예측 모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 보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그런 AI 기술이라든지 뭐 딥러닝이라든지 그런 이제 예측 그런 모델 기술 굉장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런 예측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최근에 저희 그 다른 이제 그 사업이긴 하지만 수행택의 이제 건강성 확보 사업이라는 데에서도 기존에 이제 수질 모델, 수량 모델, 또 수생태 모델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모델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수질과 수량과 수생태를 통합 평가해서 그런 유해성을 평가하고 또 이제 수생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이제 통합 모형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개발을 했더니 굉장히 현장에서 그런 정확도라든지 신뢰도가 높은 기술이 나와서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도 녹조에 대해서도 유역에 특화된 그런 녹조 예측 모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통합 관리하는 관점에서 기술 개발이 되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기 약간 과학원의 이제 정유진 연구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부만의 이제 그 기술 개발 요거를 추진해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여러 발제에서 나왔겠지만 농림부나 또 필요에 따르면 뭐 과기부, 국토부 뭐 이런 곳과 환경부 같이 협업해서 어떤 다부처 차원의 그런 이제 그런 R&D 협업 사업을 좀 개발해서 부처 차원의 그런 이제 종합 대응 그런 R&D가 좀 계속적으로 좀 발굴되고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통합 기술 개발을 하지만 또 이제 또 요소적인 기술 개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R&D 개선 방안에 나온 정책 제안 중에서 보면은 녹조 제거 자원 순환 기술 이런 것들은 실제 이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 기술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저 유출을 통해서 그 영향연유가 수계에 얼마만큼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도 굉장히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그런 기술 플랫폼을 추진하되 그런 요소적인 그런 요소 기술에 대한 부분도 그런 수요에 따라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R&D를 담당하시는 그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요소 기술에 대한 R&D뿐만 아니라 유역 특성에 맞는 통합 그 모델을 개발한다든가 뭐 원인을 규명한다든가 아마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이 좀 해야 되니까 아마 오늘 얘기한 거 처음서부터 분석서부터 모든 것이 다 R&D로 다 이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부처 간의 협업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예, 그런 생각은 다들 공감할 것 같고요. 역시 사전 예방 R&D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정토론의 마지막으로 강호일 대표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낙동강 네트워크의 강호열입니다. 오늘 두 개의 발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발제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1, 2, 3, 4차의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내용 정리를 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좀 정리해서 제안을 같이 보여줬으면 좀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발제에서는 자연 기반 해법에 대한 MBS 방법을 통한 이제 유역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는 자연 생태 보건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MBS 기반을 통한 생태 보건인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24,000km의 강에 흐름에 걸림돌이 없는 강을 확보하자 하는 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토론이나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이제 한 3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저는 이제 체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기온과 영양 염류를 말씀하셨는데 기온을 우리가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 앞에 토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횡단 구조물이 있는 곳에는 녹조가 번성하더라라는 말씀도 하셨고 체류 시간은 환경부의 녹조 발생 원인에서도 이미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MBS 기반을 통한 자연 복원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국립생태원에서 무허가 보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하천의 횡단 구조물의 실태와 내용, 그다음에 물의 흐름과 정체에 대한 구체적인 이 통계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강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구되거나 발표된 게 별로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연 기반 해법을 실현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횡단 구조물과 정체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토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은 녹조 문제를 2011년 이후에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녹조라테라든지 이 녹조가 창궐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 녹조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민사회는 사회적 문제로 제안을 했지만은 지금 이제 이 녹조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정책 토론회가 지금 23년도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10몇 년이 흘른 이후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시작된 근거도 저희들이 정부에게 수없이 대책과 원인 유해성 문제를 요구했지만은 사실은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하천학회 낙동강 네트워크 또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3년차 올해 조사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직접 십시일반 예산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하는 일들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저희들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뭐 에어졸, 뭐 쌀, 녹조, 낙동 녹조의 용수와 관련된 곳에는 거의 대다수가 그 녹조 마이크로시스템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것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미 저희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알린 바 있습니다. 그 23년 올해도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 올해 조사의 특징은 이제 빠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 아까 주진철 교수님 이야기했듯이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넓다. 또 길게 간다. 또 겨울에도 나타난다.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특히 이제 올해 그 저희들이 집중 조사한 30몇 곳에서는 에어졸에 이제 이 마이크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11월 22일 날 국립환경가옥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그 반박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MBC가 취재를 해보니까 환경부나 국립생태원은 올해 에어졸 조사를 한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국민을 호도하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세종시 앞에서 구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서 요 뒤에 앉아서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이런 그 사태 자체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좀 힘든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R&B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그 연구조사를 많은 교수님들이 하고 있어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이런 전문가 집단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집단이 이 용역의 결과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국가 예산인데 국민 예산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발표되거나 연구된 자료가 국민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R&D의 연구 결과가 그 행정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는 결과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국민이 이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못 갖는 이런 행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제 검출되지 않는 곳이 없고 지금 이 독소의 여러 가지 유해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돼 있고 이것은 그 가습기 사태보다도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 국민이 미치는 유해성은.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나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좀 공동의 그런 책임 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토론 자료에 수없이 녹조 도수가 발생한다는 경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과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발표를 하면은 정부와 과학자들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뭐 기준치 안에 있다, 뭐 주로 이런 답변을 앵무새처럼 하는데 그러면 이 유해성에 대한 관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뭐 적절하게 정리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 항목이 과연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가? 또 수돗물 공급은 과연 안전한가? 그럼 선진국 기준으로 우리는 관리 시스템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런 포럼을 갖기 전에 시민사회하고 환경부하고 6개월 이상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위한 난상 토론과 실무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공동 검증의 절차를 통해서 지금은 시로를 채취해서 하는 것이 아주 한정적이니까 전국적으로 대규모적으로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게 이제 주로 공동조사가 아니고 공동검증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행태인데 이 물환경 포럼을 통해서 제도 부분은 한번 논의 구조를 가져가 보자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지자체 고령군 예를 들면 고령군에도 최근에 이제 고령군에 그 제시하는 그 식수원에서 마이크로시스템이 발견됐는데 이 정수장 소규모 정수장은 검사할 능력이나 또 이런 어떤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그 토론 중에도 나왔는데 그 일라이자 방법을 할 때는 뭐 LC SMS 방식에서 검증하고 또 이게 대다수의 지금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민간 진영의 조사에 대한 그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MC SMS의 발표에 대한 검증 시스템은 있는가?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국립환경연구원의 환경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양쪽 다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검증 방식과 시민사회 검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한쪽은 발견이 별로 안 된대 유해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로시스틴의 검사 항목을 일일 방식의 뭐 예를 들면은 오전 오후에 그 일라이자 방식의 아주 신속한 검사와 방법 내용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시하는 방식의 시스템도 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조루 경보제가 의미 없다는 것은 이미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조루 경보제에 대한 선진국적 제도 개선, 그다음에 이제 친수 시설에 대한 이용 금지 기준, 뭐 그다음에 그 일정한 양이 되면은 식수원 공급 중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진국적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녹조 제거제 사용은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후에 온 낙동강 전체가 녹조인데 그걸 걷어내 가지고 그걸 뭐 특히 이제 그 녹조 제거제는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하거든요. 화학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먹는 물에 또 약품을 넣어서 녹조를 제거한다는 어불성설과 같은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예방적 차원의 그 저감 방식이나 효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수문 개방과 모래강의 복원이라든지 건강의 수문 개방 이후에 녹조가 90% 이상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한 연구 분석이라든지 그러면 모델링적으로 어느 하천의 물 흐름과 유속을 강화하고 유지 용수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좀 필요할 거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영양화를 위한 농업 행태에 대한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그 시민운동하면서 제가 농사를 좀 짓고 싶어서 10년째 농사를 제가 짓고 있는데요. 그 농업 현실은 아무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거름을 많이 해도 거름을 적게 해도 농약을 많이 뿌려도 그 내려오는 배수가 어떤 행태로 하천으로 가고 있어도 어느 행정조직 한 군데도 그걸 알아서 교육시키거나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거나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농업 현실이 보면은 농업협동조합은 농약과 비료를 많이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 농약과 비료를 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농민에게 좋다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는 비료 시비와 내용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느냐? 전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토양에 대한 새로운 비료와 영양 염분제를 개발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제안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있는 그 가수원 위에 그 축사 시설이 있는데
해습을 해도 그들이 저루지를 통해서 가축 분뇨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모아놨다가 비 많이 오면은 그냥 뚝을 열듯이 열어서 하천으로 바로 방류시켜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 지도 시스템 우리나라는 하나도 되고 있는 거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금정 과정에서 농림수산부하고 식약처하고 안을 내라고 몇 차례 이야기하고 공동조사해서 유해성 문제 하자는데 안 합니다. 자기들 독자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염류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 방향으로는 안 되는데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총리시라든지 대통령 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안 하면 안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은 자료집에 참조하시고 지금도 저희들은 녹조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원인과 방향,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의 건강과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전문가 집단은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행정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직접적이고 변화 있는 정책 개선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 자료가 아니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회장님께서 발표하셨는데 그때 나온 토론에 대한 내용들은 좀 빠진 거 아니냐 하니까 이따가 어차피 이제 이거 다 보완해서 이제 환경부 제출해야 되니까 회장님께서 이따 제가 드릴 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체류 시간하고 기온, 영양 물질에 대한 거 했는데 또 체류 시간에 대한 것들을 좀 정체성 문제에 대한 것도 좀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하고 이제 민간 시민단체하고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이든가 환경부고 발표 내용이 상이한데 아까 우리가 수차례 분석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마 좀 이렇게 추가적인 R&D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공동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신뢰를 쌓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죄송하지만 이따 환경부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류경보제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지금 그게 효용성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그것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업이라는 게 이게 무방비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농업에 대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농업도 이제 함께 가야 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농림부랑 같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동토론 대략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에서 얘기를 듣고 발표자분들의 얘기도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부 얘기를 듣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프로에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국립환경과학원이네 신영구관님. 네. 많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제가 앞으로 그걸 반영해서 환경부랑 같이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강호열 대표님께서도 제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수용을 이렇게 잘 안 받아들이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강호열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부에 대해서도 불신이다 이런 말씀 하셔갖고 제가 다른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11월 22일 검출되지 않았다는 거는 환경부랑 과학원에서 그거를 속이거나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는 배청어하고 낙동어를 조사를 했고 올해는 9월에 또
대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낙동강에서 메토코솔 실험을 했는데 독소가 하나도 안 피고 그래갖고 저희가 고생을 했고, 그리고 에어로졸이라는 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사실 꽃이 파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그 오차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고, 단지 보도 자료를 저희가 낼 때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작년하고 올해 같은 9월에 하다 보니까 그거를 축약해서 같이 묶어서 이제 쓰다 보니까 저희가 디테일한 자료를 밑에다 언급을 안 해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기자분들한테 그거는 다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보도가 그렇게 나갔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는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마치 그거를 뭐 안 했는데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오해를 하실까봐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 용역 그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마 연구 용역을 저희 과학원에서 하시는 분들 실제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께 여쭤보면 환경부처럼 까다로운 데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그 검토할 때 심사위원이 안 들어가고 내부에서만 다 위원을 5분에서 7분 정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 자체를 조달청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다 심사를 해서 그거를 투명하게 다 온 사람들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뭐 선택해서 누구한테 준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측정 결과 같은 경우에 저희 LC는 이번에 올해 국제 숙련도 시험을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LC SMS로 독소 검사하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어떤 숙련도 그런 심사나 그런 걸 받아서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류경고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류경고제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미국을 예를 드시면서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류경고제나 이런 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미국보다는 선진 오히려 더 앞서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류경고제라는 거는 호주 말하자면 지금은 조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셔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셔갖고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치정수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치정수장의 원수하고 정수는 그 치정수장에서 직접 채수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조류경고제는 말 그대로 그거를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물을 떠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물 상태가 이러니까 이런 걸 처리하는데 뭔가 좀 참고를 하라고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는 이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이제 출장을 가서 거기 가서도 얘기해봤는데 본인들은 그런 것 자체가 없고 그냥 치정수장에서 조사하는 게 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거를 더 강화해서 물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부터 오히려 혼란을 주려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조류경고제 자체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 조류경고제 운영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소 분석 방법 저희가 LC, SMS 사용해서 하고 있는 거는요. 작년에 이주영 교수님께서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승준 교수님 지금 저희 스승님이시죠. 그래서 오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간담회를 했고 저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랑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면 국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타당한 방법인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하이오 주에서는 그거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하이오 주에서는 관리를 할 때 지금 독소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캘리포니아도 갔었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남조류 세포수를 꼭 그거 변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남조류가 나왔을 경우에 남색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남조류가 나왔을 경우에 독소 분석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남조류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독소 분석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독소가 유래되는 건 남조류이기 때문에 남조류가 우리가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조류 세포수 변경하는 건 필수적인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하이오주, 캘리포니아주 다 주별로 관리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이제 출장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도 독소 분석 방법이나 여러 가지 관리 기준이 우리나라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거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하는 게 적당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의 그런 사례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어로졸 관련해서는요. 지금 에어로졸이 만약에 멀리까지 날아가거나 그러면은 진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진짜 위험하고 그렇다는 거는 만약에 그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 환경부하고 과학원에서 가장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면은 일단 에어로졸 같은 경우에 PM10 이상의 경우에는 크기가 그러면은 그게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그냥 하강하는 강화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남조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저희가 남조류가 많이 나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통 궁체를 형성해서 그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로졸화 해서 날아가는 것 자체가 조금 좀 희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싱글셀러 한 셀이 한 4에서 6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게 이제 날아간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논문들도 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걸 보더라도 독성을 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여 있을 때는 독성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남조류의 생존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이게 그렇다 딱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물 속에 있는 독소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에 의해서 거의 이제 분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멀리까지 가거나 그러는 과정에서 희석되고 그래서 사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희박하다는 그런 건데 그래도 혹시 날아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이제 연구 용역하면서 그게 확산이라든가 그런 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단기간에 나오는 결과는 아니고요. 실제로 아까 서영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오셨을 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이 에어로졸 관련해서 올해 아니 작년이죠. 작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EPA에 계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이게 도입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하려고 하면은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단기간이지만 검토를 해서 이게 저희가 진짜 뭔가 장기적으로 뭔가를 연구를 해서 해야 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시간이 걸린다면은 단기간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혹시 미연에 발전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환경과학으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검토 중이고 이게 언론에 나가거나 그랬다면 국민들한테도 저희 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게 확실한 근거가 뭔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실 이거를 보도자료 냈을 때 국민들은 더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마이크 드리세요. 마이크 주세요. 지금 오늘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환경과학원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보안 내용들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또 그거를 해서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제 시민사회에서 매년 이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그 시민사회에서 발표하는 이 조사의 마이크로시스틴의 독소가 기준치 이하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독소가 나와도 국민의 건강에 별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인지 그럼 안 미치면은 그 유해성에 대한 검증 자료가 있는지 검증 연구나 결과가 있는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력행보제가 뭐 선진국보다 더 개선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선진국에서는 그
친수시설 기준이라든지 먹는 물 기준이라든지 어린이가 접근성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물론 기준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OECD 기준이나 어쨌든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그리고 그 마이크로시스틴의 그 독소 그 생식 기능 독소 뇌병변 뭐 이런 독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논문이나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는 뭐 국민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조루경보제를 이게 개선된다는 것은 독주가 나타나도 뭐 이제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알리는 제도이긴 하나 이 제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삶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전달하는 구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보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위험에 대한 것을 알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도 그게 더 낫다는 것인지 몇 가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맨 처음에 이제 검증 자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환경단체가 했다는 게 저희가 안 맞는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했을 때 안 나왔고 환경단체에서 이제 이순준 교수님 했을 때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에어로졸 했을 때 불검출이 됐다는 거죠. 예. 불검출이라는 건데 저희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에어로졸에 대한 거는 지금 단편적으로 어느 지점에 한정해서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어떤 결론을 저희가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연구 용역이나 그런 걸 통해서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 한 다음에 거기서 실제로 뭔가 지금은 안 나왔지만 저희가 하면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거를 검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녹조가 안 피는 데서는 나올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일단 나오는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속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나온다는가 이렇게 뭔가 단정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거나 그릴 수는 없습니다. 예. 작년에는 그 강으로부터 2.5km 떨어진 아파트, 올해는 3.7km 떨어진 아파트의 그 공기 중에서도 옥상에서도 나온다는 시민사회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발표에 대한 후속적으로 국가가 그 동일한 지점에서 동일한 채취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검증하거나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려고 하는 그런 후속 절차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많이 나왔다고 하신데 낙동강 세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그때 거의 해가지고 주말에 가서 저희가 시로 채취해서 했는데 결국은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시기적으로 틀린 시기일 수도 있고 날짜가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네, 그거는 네네. 앞으로 네.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요약하시고 네네. 두 번째 것도 좀 간단하게 네.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계속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조류경고제 같은 경우에 뭐 지금 개선 그 말씀하신 게 그거였죠. 다시 한 번만 질문을. 그거 그렇게 말씀드린 건 선진국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낫다고 제가 말씀드렸다기보다 그 조류경고제 그를 하는 나라 자체가 호주랑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희 국내 그러니까 한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조류경고제를 다른 데는 조류경고제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앞서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경보제라는 제도의 목적이 이게 독소를 국민에게 알리고 거기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인데 그 이름이 갖고 안 갖고의 기준으로 이 제도가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요. 실제로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뭐 이렇게
그 상수원 그러니까 치정수장의 뭐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공공수역이나 이런 데서 물을 조사하고 알려주는 이런 기능이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기를 하신 거 뭐 생식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셔갖고 캘리포니아 이번에 갔을 때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자기네가 그런 거 조사한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얘기한 거고 실제로 그거를 적용해서 하지는 않고 그냥 EPA에서 제시한 0.3을 기준으로 해서 일라이저로 찍고 그거 이상 나오면은 ACMS로 찍는 걸로 지금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맞게 이제 기준 설정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이제 뭐 독소 기준이나 이런 것도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열띤 토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의 문제를 아까 이승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강호배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공동 검증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거든요. 이따가 혹시 뭐 그런 것들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아마 답변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대요. 아마 전문성이 없으면 다시 지금 말씀하신 분이 답변해 주셨고요. 예. 자,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의견, 예, 얘기해 주십시오. 법에 대한 소용 있게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모니터링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고제가 미국에서 운영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보시면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신수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 근데 신수가 들어가 보시면 치수장, 정수장, 그리고 신수구역 아니 그러니까 치수장하고 정수장은 저희가 하고 있고 네. 하도 하고 있고 공공수역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상수. 미국 같은 경우 신수구역을 다 모니터링이 그러니까 치수구역을 하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먹는 것은 상수원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공공수역은 이것처럼 조리경고지처럼 따로 안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신수구역 이제 우리나라 조류경보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다 이야기 예,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니터링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다른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농어촌 연구원 이인호라고 합니다. 이번까지 한 3번 정도 참석을 했고요. 저희 농어촌 공사가 우리나라 물 이용량이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또 저수지 한 3,500개 정도를 관리하고 농민들에게 매년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서 뭐 녹조부터 시작해서 비점 오염까지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그 농업용수를 관리 기관으로서 그 비점 오염 관리에서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보다 좀 더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3차 때인가요? 강원대 그 임경재 교수님이 이 농업용수 관리 기관에도 수면관리자가 수자원공사처럼 저수지 유역에 어떤 관리권을 줘야 된다. 그 의견에 이제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이 이제 수질 측정망, 국가 수질 측정망을 한 975개 지점을 매년 한 매월 1년에 7번 정도 수질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농업용 저수지 상류부에는 이제 경작지가 많습니다. 특히 가수원이 많은 지역에는 조류가 이제 저수지에서 이제 조류가 많이 발생하고요. 이것 또한 비점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축 분뇨가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뭐 2020년 통계 자료 보니까 한 5,200만 톤인데 그 중에 한 40%가 양돈에 의해서 되고 그 중에 특히 자가로 되는 게 한 32%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아까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 가축 하시는 농민들이 사실 그 자가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지 저희들이
봤을 때 많은 양들이 강우 때 같이 비점으로 저수지로 유입돼서 저수지 수질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온이 올라가는 여름철 뭐 한 5월 달부터는 10월 달까지 조류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식품부에서 매년 최근 한 15년 동안 계속 그 저수지의 수질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등급 이상 수질이 나오는 곳에 아까 이제 MBS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 수질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이제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농식품부에서 비점 관련해서 최근에는 농업 뭐 환경 직불제라든지 또 이제 그 탄소 중립 직불제도 또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실 비점 비료 관리, 축분 관리가 아까 규제 기관에서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뭐 5조 정도 농업 직불제로 확대한다고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이제 인센티브를 줘야 이 비점 관리가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요. 우리 농어촌 연구원에서 최근 10년간 이렇게 농업 비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BMP 기술을 해서 이제 보급을 했고 새만금 지역에 이제 보급해서 자율 참여 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랑 이제 환경부가 좀 더 앞으로 좀 그 예산이 뭐 농업직불제 5조 원까지 된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이제 비점 관리를 이제 농식품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비점 또 저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농어촌공사에서 오신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그 물 사용량이 지금 농업이 전체 용수 중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생공용수라든가 뭐 이런 거를 기준하게 되면은 한 40% 정도 되고요. 환경용수라든가 하천주용수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건 한 40% 되고 거꾸로 그 생공용수 그거만 합하면 한 60% 되죠. 그래서 50%는 중립으로 얘기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부와 농업 그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탄소 중립 직불제, 비점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 또 양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좀 협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MBS 기반에 대한 또 말씀을 좀 해줬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김영 교수님도 얘기하셔야 되고 회장님도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오전에 세션에 보니까 그 하천 유입 농축산계 비점 오염 이미지 데이터를 드론으로 해서 다 촬영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최 교수님께서 요약적으로 간단히 먼저 여러분들 위해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참여하시니까 마이크 드리세요. 이거는 과기부에서 AI를 위한 데이터를 모기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우리 비점오염 농업과 축산에 대한 그거를 과제를 지금 수행하시는 거 계시거든요. 원래 KCL에서 하는데 연구를 주 연구를 참여하시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좀 같이 이게 아래되고도 연관되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교수님께서 다 말씀 주셨는데 과기정통부에서 국가 여러 가지 관련된 그 DB를 구축하는데 영상 DB 이제 비점 오염원도 지금 금년에는 아마 농업하고 축산 부문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영상 자료를 구축해서 그걸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우선지역 선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환경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는 DB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이 아마 1년 차인데 계속 후속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아직까지
과기정통부에서 뭐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마 이것이 이제 환경부의 후속 과제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아마 오늘 아주 오전에 얘기한 것들이 그 회장님한테 좀 전달돼서 R&D를 더 제안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예, 그리고 김영 교수님 뭐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좀 늦어서 좀 죄송스럽고요. 오늘 이 IW의 딥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 방금 또 이 워크숍이 있어서 미국, 독일 같이 그거 마치고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방금 이제 나왔던 얘기들도 저희들도 거기서 워크숍에서도 이제 그 미국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이머징 플루턴트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물론 이제 마이크로 시스템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질소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 방금 그런 발표가 좀 있었어요. 우선 그 질소, 독일, 유럽에서는 알다시피 그 질산성 질소에 관한 지표수 지하수 연계 제도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연계 제도도 만들지 않고 양분 관리제만 자꾸 밀어붙이게 되니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않는 거죠. 사실은 제도가 있고서 양분 관리제를 가져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그 유럽의 그 질산성 질소 지침 같이 이 사실 그렇죠. 라인강 하구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지점에 거기 목표 질산성 질소 수준이 있습니다. 목표 수질. 그 목표 수질 맞추기 위해서 유역에서 양분 관리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목표 수질이 없는 상태에서는 양분 관리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서도 사실 우리가 지표수 지하수 연계 수질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양분 관리제가 도입이 될 수 있고 농촌 빗점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녹조 관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좀 지표수 지하수 연계하는 제도부터 만들어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지하수에 대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분석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또 기술, 분석 기술이나 방법들, 저는 이제 그 좀 다양성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우리가 요즘 최근 들어서 뭐 미량 물질 같은 경우에 뭐 마이크로 플라스틱도 그렇지만 이 사실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양성은 결국은 향후의 기술 발전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만 정답으로 끌고 가지 말고 다양성을 보고 그 방법별로 특징과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실 우리 그 아까 제가 오늘 발표 자료에도 넣어놓긴 했지만 우리가 1.2호 말이 많죠. 자, 1.2호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미국 그 EPA나 또는 미국 농무성 또는 미국의 공병단 그리고 지질조사국 그리고 노아에 이렇게까지 모든 기관들이 다 참여해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각자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환경부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사실 그 우리가 노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1.2호에서 유해 조류나 또는 저산소증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저산소증에 대해서 조기 경보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에리호 주변에 그 치수장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녹조 발생 시에 유해 조류라든지 그 독소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혁신적인 기술들도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환경부만 이쪽에 좀 참하고 있고 사실은 농무 또는 이제 우리나라의 농림부라든지 또는 이 그 토양 관련되는 이 지질 조사 이 모든 이런 그 여타 기관들의 참여가 너무 미흡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조류 독소나 조류 발생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되는 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거기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고 거기에 필요한 연구도 진행해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준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차례인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요? 아까 이게 이번에 발표하신 게 토론 자료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또 하실 말씀을 먼저 하십시오. 네, 일단 첫 번째 그 발표 자료를 제가 충분히 그 토론 내용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만든 점 좀 그건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은 이제 환경부가 정책을 사실은 이제 관리 방안을 지금 이미 마련을 했는데 이제 그거 대비
더 어떻게 해달라 구체화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아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토론 내용은 오늘 제가 그 발제할 때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언급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그 일단 토론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 오늘 조금 논의돼서 강조가 된 부분들은 당연히 정리를 할 겁니다. 제가 오히려 질문이 혹시 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그걸 좀 강조를 해주시면 지금 강 대표님, 네. 지금 그 농림식품부 뭐 연구하시는 분이 이제 그 녹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뭐 개선 상황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이게 이제 그 저수지 같은 목리 목적의 그 녹조 발생을 저감시켜서 공급하는 이제 방안도 필요하지만은 그 4대강 유역에서 직접적으로 농업용수로 연결되는 양치수장에서 거기는 그 저희들 뭐 사전 모니터링에 의하면은 거의 그 녹조 범벅이 된 물이 논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농산물들이 키워지는 겁니다. 아마 지금 최근에 부산 KBS에서 옥상에 녹조 독소물을 이용해서 야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두 개를 분리시켜서 그 결과가 그 언박싱에서 아마 발표될 건데 지금 현재 저희 시민사회 조사 내용에 의하면은 녹조물에 의해서 지어진 농사의 농산물들은 전부 독소가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 중에 하나가 그 식약처에 사실은 이제 공동 그 검증이나 조사 이런 걸 제안했는데 그 식약처에서는 단독 방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채취한 시로들이 마트에서 주로 구입한 것들이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유역 내에서도 몇 군데가 있긴 하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농업용수에서 녹조용수가 공급되는 지점에서 시로를 채취한 것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식약처에 대해서도 농림수산부 통제하지를 못하더라고. 환경부는 더더욱 통제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따로 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농림수산부에서 녹조로 인한 용업용수로 인한 발생에 대한 그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와 방향성 이런 것들도 정책 방향에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농업용수 40%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저는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국가가 통합물관리 수량과 수지를 했는데 그 물 중에 40%를 사실 관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용수의 통합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뭐 R&D로 하시든 이것에 대한 장기적 목표와 방향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아까 지금 그 식품 안전 관점에서 그 사실은 정책 제안 R&D에다가 사실은 지금은 넣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진이 그동안 토의 내용들을 쭉 봤을 때도 그 부분은 국민들이 관심 많은 거니까. 근데 이제 그때 농진청 관련된 그때 박사님이 하나 오셔서 얘기를 하시기를 그 뒤에 예를 들면은 거기에 독소가 들어가는 어떤 메커니즘 같은 거에 대한 연구가 그 뒤에 이루어진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서울대에서 오셨던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기작에 대해서 기초 연구가 좀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학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해성 관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래서 일단은 기초 연구 혹은 기술 개발, 그러니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그것들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물 관리 그 종합적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수돗물 관리에 대한 부분도 뭐 다른 수돗물에 있는
오염물질들, 미량 오염물질이라든지 뭐 소독 부산물이라든지 또 노후 광고라든지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또 있어서 그거랑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농업용수 관점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일단 발제를 한 입장에서 그 몇 가지 중요한 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 한 가지씩 제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녹조의 원인과 규명, 그다음 지속적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명이 뭐 지금 이제 사람들마다 체류 시간이냐 아니면 오염 원이냐 뭐 다르게 얘기하면 보해 원인이냐 아니냐 이제 그 관점은 있는데 여전히 그 원인 규명에 대한 그러니까 기여도에 대한 정량적 기여도에 대한 모델링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 완성도가 낮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자별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학자로서 봤을 때는 그게 과학적이고 맞아요. 연구자별로 모델링을 세팅을 하거나 그 다음에 하는 방법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데이터들도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사람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학계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얘기들을 사실은 퍼블리시드를 서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바로 정책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계에서 그 약간 다양한 연구 결과를 서로 심층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치 변증법처럼 하나로 이제 수렴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인 규명, 그걸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로 다들 동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 물론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자는 얘기들은 다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측정해야 되는 항목들은 오늘 이제 과학원에서는 지금 잘 하고 계시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지금 국내에서 보고 있는 시각은 좀 더 많은 항목들로 모니터링을 좀 촘촘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아마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이때까지 토론했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조금 환경부나 요구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뭐 연구라든지 우리가 추후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대강 주변에서 오염 유입 감소를 위한 계획 수립을 필요하다. 특히 농업 용수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물론 환경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게 이제 그 식품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은 식약청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림부도 있지만 또 식약청도 또 하나의 제가 지금 여기 회장 혹은 이 연구자로서는 우리 학계가 할 일이 식약청에다 요구를 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가 이제 환경부 입장이 어떻고 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으니 식약청도 이 부분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고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정책 마련을 해라라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런 거를 마찬가지로 그런 다양한 부처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얘기들이 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모임이 히스토리가 좀 있죠. 작년에 뭐 검증을 한다. 그래서 뭐 민간 조사를 한다, 안 한다 하면서 작년에 시민단체와 환경부가 많이 다툼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환경부 장관과 모 국회의원이 조류 독소에 대해서 과학적인 논쟁을 참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한편으로는 학자로서 반갑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자들이
이 조류 독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토의할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민간 합동 조사, 그 다음에 또 민간이 같이 공유하는 체계로 가야 된다는 거는 저희가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민단체의 역할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합동 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더 추후 논의가 필요하지만, 저도 요번에 보니까 너무 관주도로만 분석과 정보가 집중이 돼 있어서 민간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자나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받고 싶어 하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믿음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좀 민관이 같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연구, 조사,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가버넌스,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들었던 느낌은 지금 김희영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거의 동일하게 요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조금 핫한 이슈들을 지금 제가 언급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연구진이 보고서를 마무리할 때는 아마 큰 틀에서는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으로 정리를 해갈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잘 요약해 주셨고요. 이제 보고서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이제 환경부에서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좀 말씀하십시오. 예, 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광현 사무관입니다. 예,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공동위원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박준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어떻게 공개 검증처럼 이렇게 하려다가 무산이 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조류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와 시민단체가 좀 엇박자가 있어서 학회를 주관으로 하는 연구 영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내년에 발표 예정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과학원이랑 얘기를 말씀을 나누셨으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류경보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례보다 우리가 앞섰다 아니다를 떠나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사정에 맞게 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선에 대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는 이 물환경 포럼이 매년 있는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올해는 이제 5차를 다 이제 녹조에만 쏟은 만큼 우리 정부가 그렇게 손을 놓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학계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모두가 이제 머리를 맞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되기를, 앞으로도 좀 그런 자리가 많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광현 사무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물환경정책국에서 요번에 이렇게 물환경 학회에다가 이 녹조만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포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환경정책국에서 침수 문제만 가지고 그러니까 침수 문제만 있는 건 아니죠. 하수도 문제. 그러니까 하수도 문제만 가지고 똑같이 상하수학회에서 주셔가지고 상하수학회에서 지금 다 했어요. 거기서 마지막 보고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이제는 아주 확신되는 주제를 아주 인텐시브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녹조 문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우리 총무님께서 하셔야 되나?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0차부터 5차에 걸친 1년 만에 대장정이 끝난 순간인 것 같고요. 이 모든 1년간의 이야기를 보고서로 해서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제해주신 두 분 교수님 그리고 오늘 토론해주신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